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모든 책임은 오직 저희에게 있습니다. 분노와 질책,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음을 잘 압니다. 더 꾸짖어 주십시오.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파괴 등 잘못된 일들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는 회복의 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무거운 책임감을 저희 야당도 같이 공유해서 협치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마수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반성 자체는 뭐 원론적이니까 다 그런데요. 어느 부분을 반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쉽게 합의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어저께 저희들이 이제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비대위가 출범해서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초선 의원들이 오늘 아침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 통렬한 반성 그리고 질서 있는 쇄신 뭐 이런 거가 이제 저희들한테 주어진 숙제요 과제라고 보고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욱 이제 저희들이 차차 논의를 해나갈 텐데요. 4월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5월 2일 날로 당겨진 전당대회가 치러지기 때문에 80만 당원들, 권리당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거당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건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더 해나갈 건가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 중의를 이렇게 모을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개혁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반성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고 딱 느낌이 드는 게요. 지금 초선 의원들 말씀하셨는데 추미애 조국 사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니까 흡사 여권 지지층에 그러면 검찰 개혁이 잘못된 것이냐 뭐 이렇게 반발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당장 어떻습니까? 그 부분? 예, 내용상으로는 조금씩 이제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다양한 의견들이 모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열어놓고 충분한 논의와 정말 통렬한 논의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열어놓고 저희들도 할 생각입니다. 국민들께서 그 정도면 됐다 하시더라도 더 할 정도의 각오로 정말 뼈를 깎는 혁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년 만에 거의 10년 이상 만에 이렇게 큰 차이로 사실은 국민들께 호된 회초리를 맞은 셈인데요.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새로운 기회를 한 번 더 국민들께 말씀드리려면 우리부터 정말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각오는 단단하신 것 같은데 방금 도종환 비대위원장 자체 가지고도 벌써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친문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그 이제 언론에서 저도 봤는데요. 사실은 비대위 논의가 이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원내대표가 뽑히고 비대위원장이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관리용으로 사실은 생각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 또 국회 상임위원장 3분 포함해서 초선 의원 2명 그리고 자치단체장 포함해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저희들도 조금 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더 유의하고 하되 사실은 뭐 그런 의도로 하진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당내 화합을 하여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도 하진 않았다는 건 어떤 부분 말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이제 친문 뭐 이런 논란들이 이제 하셨는데요. 친문적 의미로 도 위원장을 전혀 그런 건 아니다? 아닌데요.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 걸 보고 앞으로는 더욱 저희들도 조심하고 스스로 경계하고 국민들 눈높이 정말 잘 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당은 분위기 좋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분위기 조심스럽죠. 지금 가장 시급한 논의 대상은 뭔가요? 이제 압승을 오랜만에 거두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압승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윤희숙 의원이 이야기했던데 패자는 민주당이 분명한데 승자는 불분명하다. 그건 왜냐하면은 국민들 그 서울 시민이나 또 부산 시민들이 이제 주로 직접적으로 투표를 했지만 그 투표를 바라보던 전체 국민들의 이 시선은 정부 여당을 경종을 울려준다라는 데 있었지. 우리 그 국민의힘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맡긴다 이런 의식은 좀 부차적인 것이었고 정부 여당을
말하자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회초리를 때린다, 또 혼을 내준다, 정신 번쩍 차리게 만든다, 좀 반성하게 만든다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구가 예. 우리 국민의힘이고 야당이고 또 범야권 그 후보 대통합이랄지 예. 또 후보 단일화랄지 그걸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 국민의힘을 또 범야권을 국민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우리에게 정권을 맡겨주느냐 안 맡겨주느냐 거기서 결정나는 거지. 이번엔 그냥 저희를 정부 여당 심판의 도구로 썼는데 그냥 심판의 도구로 저희가 충실하게 쓰이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은 했죠. 예. 당내 경선도 뭐 원만하게 하고 자범 없이 하고 또 그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후보 단일화도 뭐 옛날엔 제 이런 거 안 해봤거든요. 예. 못 해봤거든요. 예. 그걸 이제 잘 해내고 한 거기에 저희가 성의를 쏟아가지고 그래서 서울시민, 부산시민이 여기에 표를 몰아가지고 정부 여당을 한번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도구로서 저희 역할은 충실히 했지만은 그걸 우리의 승리다. 저는 그 윤희숙 의원이 말이 맞다고 봐요. 예. 그런 정서가 다수파십니까? 아니면 뭐 어느 정도십니까? 지금 분석하신 그런 어떤 판세가 보시기에. 뭐 일일이 다 의원님들 말씀을 안 들어봤지만 상식을 갖고 보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예. 대선 11개월 남았으니까 대선 레이스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야당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조 의원님 전망 하나 해주시죠. 예. 일단 저희는 뭐 여당도 마찬가지일 텐데 당 체제 정비를 먼저 해야죠. 예. 원내 지도부 새로 구성하고 당 지도부 새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 저희 당하고 합당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합당을 또 추진해야 되고 또 그 합당을 이 당 지도부 뽑는 전당대회 전에 할 것인가 후에 할 것인가 하는 그 논의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도 국민적인 관심사지만 더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윤 전 총장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게 관심이 뜨거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조 의원님 개인적으로 일단. 윤 전 총장은 제2의 안철수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제2의 안철수가 될 것이다. 안철수가 된다는 게 뭐 경선에서 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흡수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이번에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가 됐지 않습니까? 내년 3월 9일 대선도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텐데 윤 전 총장이 그 단일 후보가 되든지 아니면은 안 되든지 간에 그 과정에는 참여할 걸로 보는 거죠. 제가 야당 정치하는 분들 나오시면은 공통 질문을 드리는 게 요새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의 간판에 흡수됩니까? 아니면은 전망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제3지대로 끝까지 남다가 어떤 다른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는 없는데 이번 선거 전까지는 제3지대 쪽에 마음을 좀 더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은 단일화 경선에 참여해서 본인이 이제 단일 후보가 되는 걸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이 후보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좀 고민이 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철수 후보가 저희 당에 오세훈 후보나 나경원 후보보다 앞서 있었는데 결국은 뒤집혔거든요. 역전당했거든요. 안철수 후보의 상황을 보니까 저거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인기가 높더라도 실제 경선전에 들어가면은 조직력이 강한 이 국민의힘한테 되치기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합당이 되면은 안철수 대표가 저희 당 이제 당이 아니라 통합정당 소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만약에 대선에 경선에 출마하게 되면은 통합정당에 선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는 밖에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에서 이 통합정당에서 안철수 후보 같은 분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단일화 경선할 때 자기가 쉽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돼서 아마 들어오는 걸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고민하실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죠. 은 만나가지고 대통령감이 되면 뭐 이런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국민의힘 쪽에 끌고 들어오겠다는 얘기로 해석되세요? 아니면은 뭐 어떤 독자적으로 윤 전 총장을 돕겠다는 얘기로 해석되세요, 조 의원님은? 어느 쪽이든 후보 단일화 시너지가 극대화돼가지고 3월 9일 내년 3월 9일 대선 때 정권 교체하는데 가장 힘을 이게 크게 만드는 코스 트랙이 뭐냐? 이게 어떤 정해진 정답은 없으니까. 본인이 볼 때
그 국민의힘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후보 만드는 게 그 시너지를 크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실 거고 예. 이번 안철수 대표는 밖에 있으면서 했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가 그 여쭤본 이유가요. 예. 안철수 대표 밖에 있을 땐 그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윤 총장에 대해서도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실지 혹은 윤 총장이든 약간 다른 스탠스를 염두에 두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죠. 예. 다르겠죠. 다른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예. 좀 평가절하하는 예. 이게 후보감이 아니다. 미워하는. 그러니까 단일화 경선에는 어떻게든 해서 참여시키지만 최종 후보는 예. 우리 당 후보, 그러니까 오세훈이 됐으니까 오세훈을 예. 만들어야 된다는 목표의식이 분명했었고 예. 그런데 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를까요? 있는 야권 후보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가 이렇게 가능성을 인정하는? 밀면은 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하고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 자체가 많이 틀리죠. 그런 측면에서 꼭 당으로 국민의힘으로 들여놓으려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을 최종 후보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만약에 판단이 섰다고 가정했을 때 예. 그럼 전술적으로 이 당에 끌어들여 가지고 당 내에도 자기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기의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초선들 중심으로 해서 그걸 동원해가지고 당 후보로 만드는 게 좋겠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실 거고 아니면 밖에 두었다가 극적으로 예. 이렇게 후보 단일로 하는 게 더 최종 본선에서 경쟁력이 더 높겠다 생각하면 또 그 전술 또 구사하시겠죠. 안철수 대표와는 좀 케이스가 다르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야당 얘기를 좀 오래 여쭤봤는데 여당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예. 선거 이후에 대권 주자들마다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고요. 질서 있는 쇄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한번 다시 책임을 질 수 있는 준비가 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이제 우선일 텐데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대선 후보로도 훨씬 이제 더 이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당대회가 지나고 나면, 즉 5월 1일이 지나고 나면 6월 말경에 이제 이 대선 후보 컷오프가 있고요. 9월 9일까지 현재 당헌상으로 보면은 대선 후보를 그렇습니다. 이제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이 기간과 활동 그것이 결국 대선 후보 경선하고 겹치기 때문에 정말로 치열한 그런 여름을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뒤돌아볼 것도 없고 뭐 다른 정당을 쳐다볼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만 쳐다보고 정말 민주당 다음을 회복하는 그게 이제 우선 첫 번째 가장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원론적 반성의 의미는 뭐 계속 말씀하시니까 알겠는데 구체적인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낙연 전 총리는 타격을 받으셨다고 평가하십니까? 그건 뭐 개인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 분이 당 대표를 맡으셔서 선거까지 와서 이제 어찌 보면 헌신을 하신 셈인데요.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요. 타격을 받으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은 유력 주자는 이재명 지사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지금 뭐 지지율 봐도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그러나 대통령 후보라는 게 보니까 늘 아주 단기간 동안에 급격한 변화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 있는 경선을 하면서도 정말 이 치열한 그런 이제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뽑을 수 있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판은 바뀔 수 있다. 상황이 뭐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유동성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야권 아까 여러 말씀 중에 뭐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시는데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일정표도 나와 있고 또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점 이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이면서도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보여주는 그 과정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세균 총리는 나오시는 거죠? 지금 아마 다음 주에 중동을 다녀오셔서 이제 아마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대권 레이스에 뛰어든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대권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두 분 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여쭤보는 건데 지지율을 보면요. 그 지난 윤석열 총장이 계속 상승하다가 대략 결론 나고 정리돼 가니까
이토록 가라앉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뭐라고 보세요, 조 의원님은? 저도 여론 전문가가 아니고 예.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못 봐서 정확하게 이 분석을 하기는 어려운데 예. 지금 이제 김영배 의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정치인들도 대권 정치 생활 오래 하고 캐리어를 오래 쌓고 대선 레이스도 상당히 이렇게 걸어온 분들도 막판에 가면은 이제 막 출렁출렁 거리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정식으로는 아직 정치 선언도 안 한 예. 분이고 이 밖에 나와가지고 정치 세계에 살짝 팔을 살짝 들여놓은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분에 대한 지지는 그만큼 변동성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그 여권으로부터 그 융단 폭격을 예. 맞고 거기에 또 이 각을 세우고 예.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언론의 여론의 주목을 받을 때는 푹 올라갔다가 그 공격이 딱 스톱되고 그냥 그 뉴스에서도 한동안 이렇게 빠지니까 푹 내려갔거든요. 예. 지금 그런데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아니요. 검찰총장으로 그 전에. 있을 예, 때. 예. 그러다가 전격적으로 그 사퇴하고 딱 나오니까 수직 상승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 기복이 있지만은 이분은 조금 더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 정치가 정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반사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과도 약간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공격을 할 때는 그 반사로 굉장히 상승하다가 예. 아직 자력으로 뭘 한 게 없으니까 가라앉다가 뭐 이런 어떤 이 변동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거부 반사체죠 아직은? 근데 그거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예. 뭐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 예. 사퇴하고 딱 나왔는데 본인이 결단하고 나온 거거든요. 예. 그건 누구한테 얻어맞은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 이제 수직 상승을 예.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발사체죠. 예. 발사체가 아니고 발광체인가요? 발광체죠.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은 근데 왜 다시 또 꺼진다고 보십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서 약간 사라진 예. 것도 있고 제가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이게 검찰총장 그만두자마자 쭉 올라갔던 거는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었던 예. 사람들이 이제 옷 벗고 나오니까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출마할 수 있게 되니까 그쪽으로 확 쏠렸었는데 이번에 그 심판 여론이 이번 그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통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한번 예. 그러니까 마음이 풀린 건가요? 유권자들의? 살풀이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윤 총장에게 쏠렸던 그런 정권에 대한 심판 민심 또 정권 교체 민심이 약간의 이 집중도가 약간이 예. 이 좀 풀렸을 이완됐을 가능성이 있고 예. 두 번째 하나는 이게 좀 뭐 아주 사견이지만 이번에 오세훈 후보 경우를 봤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는 별로 사실 뭐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는데 여론이 몰리니까 나경원을 이겨버리고 한참 앞서있던 오세훈도 이겨버리고 더구나 한참 더 앞서있던 박영선도 이겨버리는 걸 보고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여론의 입장, 민심의 입장, 유권자들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기본만 돼 있는 사람이면은 우리가 힘만 실어주면은 그 사람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을 가지고 정권을 심판할 수도 있고 정권 교체도 할 수 있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꼭 윤석열이어야만 하는 게 윤석열이 유일무이한 대안인가. 아니면 유승민이나 뭐 홍준표나 누구도 하여튼 우리가 딱 그냥 모아주는 게 그게 키이지. 그 사람 자체가 절대 변수는 독립 변수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게 뭐 큰 흐름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게 쏠렸던 게 약간 그런 측면에서 그전에는 윤 총장 나오기 전에는 정권 교체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지금 뭐 홍준표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다 뭐 5% 몇 프로짜리인데 이건 가능성이 없구나. 이래 봤다가 오세훈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도 그러면은 다시 보게 되는. 저 중에 누군가를 갖다 선택해서 우리가 몰아줘도 뭐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봐서 조금 약간 미세하지만 이게 분산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분석에 동의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야권의 현재로서의 불안정성, 유동성 이런 걸 이제 반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반사체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오세훈 이제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승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정당 결집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정치적 행위를 한 건 없거든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 뭐 어떤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권 후보인지 혹은 아니면 독립적 변수인지 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정치적 좌표가 모호하다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반영된 거 아닌가 싶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정치 활동을 재개하시면 당을 만드실지 뭐 누구랑 할지
어떤 정치적 노선을 제시하실지 뭐 그런 문제를 보면서 아마 그때 본격적으로 좀 어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눈높이에서 검증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야권의 움직임이나 아까 조혜진 의원님 사실 말씀에 겸손한 그 태도나 평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오히려 굉장히 긴장이 사실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이 그냥 이긴 게 아니고 저런 이제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저희들도 오히려 굉장히 가슴에 팍 박히는 이런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더 긴장하게 하시는 것 같고 더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런. 그러면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총장은 언제쯤 이제 본격적으로 선언을 할 것 같습니까? 마냥 끌진 못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결심은 쓴 것 같고. 시점을 구체적으로는 뭐 정할 수는 없지만은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시간이 길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이미 좀 전에 앵커님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은 대권 레이스는 사실상 시작됐고 직접적으로는 우리 당의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 구성되고 또 합당 여부, 국민의당하고 합당 여부 정리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직접적으로 이제는 다른 정치 이슈가 없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 과정만 남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전에 늦지 않게 이제 정치선은 또 출마선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늦기 전에 이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에 참여할 것인지 또는 아예 당에 들어올 것인지 이런 것도 빨리 정리해야 될 시간이 그 시간도 길지 않겠죠? 많이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밖에 있을 것인지 그 당에 들어올 것인지. 근데 아까 조 의원님 밖에 있다면은 천천히 밖에 있을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들어올 것 같으면은 우리가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야 되고. 근데 아까 조 의원님 분석 중에 귀에 딱 들리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전에는 윤 총장이 밖에 있는 게 훨씬 유리할 거라는 게 일반 지배적인 평가였는데 지금 선거가 유권자들이 또 특히 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렇게 확 뒤엎는 걸 보고 꼭 윤석열만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뭐 그 부분의 분석이 윤 총장 본인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의 힘으로 이번에 정권 심판된 것도 아니고 오세훈 시장 본인도 이야기했지만은 제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 대선의 변수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민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그게 또 분열 없이 어느 정도 결집이 될 것인가 하는 그게 변수고 그 결집된 그 민심이 정권 교체 민심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윤석열 이외에는 별로 그들도 보지 않는 분위기여서 지지율도 그쪽으로 결집이 되고 굉장히 고공이고 나머지 야권 후보들하고 격차가 너무 많이 났는데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오세훈 후보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박영선보다도 뒤, 안철수 후보보다 뒤, 나경원 후보보다 뒤였는데 딱 결집된 여론이 선택을 하니까 결국 최종 승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음 대선에서도 다시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은 긴장이 될 수 있고 우리 기존의 후보들 굉장히 좀 낙심해 있던 후보들은 기회의 시간을 맞게 된다고 보는 거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을 텐데요. 재추대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당내에서 논의가 있을 거고 정리가 될 거고 또 본인 생각도 또 중요하고요. 그런데 뭐 재추대가 되든 아니면은 당 지도부를 떠나가지고 자유롭게 하시든 간에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가는 과정 또 거기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나 대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여당은 총리는 어떻게 되세요? 어느 분? 물망은 지금 여러 보도가 이제 나오는 걸 봤는데요. 이제 아마 조만간 대통령 결심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아마 국민의 눈높이와 그리고 국정 1년 남짓한 사이에 해결해야 될 주요 국정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그런 코로나 국난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내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까지 집단 면역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아주 촘촘한 관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싶고요. 또 정치권의 협력을
잘 얻어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들이 나오고 하면 이게 원심력이 많이 작용하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실무력과 정치력을 두루 겸비한 분 중에 아마 국민적 눈높이 어느 쪽에 비중이 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둘 다 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심이 좀 깊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 총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거론되는. 예, 뭐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요번에 그 국민들의 심판 중에 가장 가시적이었던 건 부동산이었는데 그 부동산이나 또 하나 지금 백신 속도도 굉장히 늦은 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단기적으로 어떤 해법이 나오기 어려운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당내에서 어떻게 좀 연구를 하고 계세요? 예,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를 중심으로 대안들이 여러 개 제출된 바 있고요. 또 정책위를 중심으로 지금 여러 문제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수요자나 생애 최초로 이제 주택을 취득하실 수 있는 분들의 조건을 대폭 좀 낮게 해드리는 여러 가지 금융을 포함한 그런 이제 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는데요. 조만간 아마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신속하게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정부 내에서 우왕좌왕하거나 약간 문제 있는 인사들의 그런 여러 이제 일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이 단호한 내부의 기강을 세우고 리더십을 확보하는 그런 일사불란함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여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신속하고 정말 뼈를 깎는 그래서 우리 내부 사람이라 하더라도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우고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는 그런 속도감 있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릴 그런 각오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년 4월 16일 이후에 저희들이 좀 질서 있는 그런 쇄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약간 중도적 성향, 그러니까 약간 여권 지지 성향이었지만 중도에 가까운 분들이 가장 분노하는 건 김상조 실장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정말 위선적이라는 어떤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여권 내에서는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공정해야 되고 공정한 모습을 갖출 때 정당성을 갖는 거. 그게 그래서 공직자의 청렴과 도덕성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사실 중요하다고 보이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요. 지금부터라도 정말 추상과 같은 그런 기준을 우리가 세우고 집행하겠다. 이런 거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초선 의원 모임에서도 결의한 바가 있는데 그 점은 아마 청와대와 정부도 다르지 않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첫날 나오셨는데 시간 다 됐는데 백신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정치 분석가들 중에 11월 집단 면역을 그렇게 많이 K 방역하면서 떠들었는데 11월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 다 어떤 마스크 벗기 시작하는데 뭐 반도 안 됐다거나 이러면 어마어마한 어떤 타격은 불가피할 텐데요. 지금 백신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나요? 네, 지금 정부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특히나 이제 계약돼 있는 물량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내다보면서 지금 계약 조건들 확보를 하고 좀 더 이제 빠른 속도로 그런 이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속도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EU나 이런 데서도 그 영내에서도 자기들끼리도 굉장히 다툼이 있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긴 한데요. 그러나 적어도 하여튼 우리 국민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책임지는 자세로 하고 있고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사실 제가 장관님 한두 분하고 그 문제를 좀 점검을 하다 왔는데요.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 있게 해결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1월 집단 면역 부분은 정말 어떤 뭐 국민들을 위해서 중요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특히 백신 문제만은 야당도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들도 정말 투명하고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